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희 역사에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강의에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주제로 잡은 건요, 제목을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의 비교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미 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한민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고대 그 민족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예전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그걸 느꼈었는데, 제가 중앙아시아를 가보니까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에 보면요, 그 각 러시아라던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기타 등등 여러 지역을 가면요, 저 지역에 어떤 고대의 거대한 어떤 유목민의 국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그 러시아의 그 동영상 뉴스입니다. 삐에르비 카날이라고 해서 뭐냐면 일본 채널 국영방송인데, 거기서 그 푸틴이 그 한 도서관을 갔을 때 동영상입니다. Сели на Старой площади, Путин пришел с подарками, редкими старинными книгами. И как глава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РГО в конц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глядя в глаза собравшим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посе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оже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получить крышу над головой. 자, 뭐냐면은 그 러시아에서 발견된 그 각종 고문서라든가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유라시아에 거대한 어떤 국가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러시아에서는 벨라카야 타타리아라고 해서 대타타르 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영국에서는 뭐 그레이트 타타리아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벨라카야가 그레이트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책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국에, 그리고 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단고기도 참조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은, 저는 한단고기를 무슨 대단한 그 성경이라던가 어떤 그 기준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여러 연구 책 중에 하나의 참고 문헌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이 한단고기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러시아라든가 영국, 프랑스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케레이라는 족보책입니다.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케레이 부족이요, 우리 한민족하고 매우 혈연 관계가 깊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발해 유민이라고 추정합니다. 요 내용은 이 책 안에 있는데 제가 PPT에서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단고기라는 이런 책들을 위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책은 보다시피 그 나라 대통령이 인정한 국가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개개인이 카자흐스탄을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상상으로 썼다든가 이런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브리아트에서 찍은 거예요. Когда древние люди шли с Африки через Сибирь на восток, они прошли по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Байкала, ушл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на Японию и так далее. И вот на генном уровне кровь ближе всех, бурятская кровь к корейским, потом японским, потом монгольским, ну и так далее.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바이카로스를 갔다 왔을 때, 거기 사얀산에 갔을 때 거기 계셨던 브리아트 현지인, 그 생물학과 의사분이셨는데, 그분하고 만났을 때 대화했던 내용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녹음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이카로스에 가면. 그래서 한국인과 브리아트, 몽골, 일본 이런 우리 민족들은 원래 하나의 뿌리였는데 갈라져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연 상상력으로 썼을까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 너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2년 전에 있었던 카자흐 한국 건국 550주년 때 행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그 나라 대통령인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유라시아 고대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왼쪽에다가 번역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카레아단, 한국에서부터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써있죠? 카레아. 네. 6세기경에 동쪽으로는 한국서부터 서쪽 흑해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왜 자꾸 한당고기를 되도록 배제하고 이야기하려 하느냐, 그거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잘났다고 얘기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 봐야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비에트 초기, 그러니까 그 1910년, 20년 이게 볼셰비키 혁명이라던 그 공산주의 시절에, 초창기 시절에 많은 카자흐라든가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들이 고대 유라시아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소비에트 통치 시절에 다 죽었습니다. 암살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고대사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말살하는 게 그 당시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죽었지만은 91년도에 카자흐스탄이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사 되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카자흐 민족의 발원지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알타이 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바이칼 호수 혹은 알타이 산 다 그 근처입니다. 거기로부터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거대한 대제국을 이뤘다는 이야기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죠. 근데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이미 벌써 러시아 보셨죠? 카자흐스탄도 보셨죠? 그리고 부리야트, 그러니까 즉 몽골 계통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단고기. 이 한단고기는요, 그 물론 개연수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그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는 일본인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가지마 노보루.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가지마 노보루 한다고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지금 저 읽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가지마 노보루 책을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거를 해가지고 평가 절하를 하는데, 저는 평가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 틀리지 않은데, 다만 이 고대사 부분은 감정적인 한일 간의 앙금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알고 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요, 일본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네, 왜냐? 일본에게 불리한 역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협적인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요, 안 보여요. 역사는 편식하지 말고 다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갖고 왔는데, 일본판 한단고기입니다. 다케우치 분케. 일본 신토의 기원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여기서도 저렇게 고대 일본 천황가가 중앙아시아에서 왔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치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천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기분 나빠서 가짜야 하고 싶죠? 그러면 한웅의 단군 12항공 역사도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 천황은 백제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야 고구려 다 섞였어요. 당연히 그 후손이 그렇게 얘기한 데는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한일 관계의 악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뿐이에요. 그 감정만 배제하고 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모든 국가가 공통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나라인지 일본의 나라인지 카자흐스탄의 나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알타이계 어족의 분포와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쩌면 고대에는 알타이계 언어를 썼던 우리 민족들이 하나의 연방 공동체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조선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카자흐들이 얘기했던 조선이라는 건요, 우리 역사에서 얘기하는 유형국입니다. 여러 명칭들이 있죠. 그 중에 주주에서 지금 카자흐스탄의 주스라는 이름이 나온 거고, 아까 벨리카야 타타리아에서 대타타르 제국이라고 했죠. 여기 단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타타르라는 이름을 변해요. 즉 조선이라는 명칭은 오늘날 카자흐의 주스, 그 다음에 타타르 명칭에도 다 갈라지게 된 여러 파생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게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됐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동성동본 결혼 못하지요. 그러한 풍습은 트루크에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가면 북의 7종까지 결혼 못해요.
그래서 동성동본 갖고 그 결혼하고 하는데 그런 풍습은 유목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남녀 7대 부동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남녀 7세 부동석도 유교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카자흐스탄에서도 7세가 되면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따로 앉혀요. 유교 문화 아닌 것 같아요. 충효 사상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족들 충효 사상 강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버스 타면은 자리 양보하는 거 우린 아름다운 유교 문화라 그러죠. 요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들은 지금도 합니다. 걔네들이 유학을 공부해서 하나요? 그 유목민족 문화예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사마천 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흉노족들은 노인을 공경하는 풍습이 있었다. 유교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도 보면은 나이만이란 부족에 보면 케레이가 같이 나오고 크타이가 같이 나와요. 이 크타이는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인을 볼 때 기타이츠 해갖고 중국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거 중국 아닙니다. 이거 거란족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민족 명칭을 잘못 쓰면서 생긴 오해인데 이거 가만히 방치시켰던 나중에는 중국인들이 뭐 북방민족 역사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국인은 기타이가 아니에요. 근데 현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냐? 중국에 대한 존재가 이 당시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중원에 있던 나라를 기타이라 부른 게 그냥 오늘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범어잔명에 보면은 그 고구려 사람들을 모쿠리라 불렀다고 하는데 이 모쿠리라는 명칭은요 고구려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나중에 징기스칸이 몽골에 나라를 세울 때도 모쿠리라는 명칭을 써요.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모쿠리, 몽골. 지금의 몽골은 모쿠리에서 왔거든요. 따라서 그 고구려의 명칭에서 오늘날 몽골의 명칭이 갈라져 나왔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천문학 관측 기록에 나와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5세기까지도 이렇게 모쿠리스탄 나오죠. 이건 고구려가 아닙니다. 몽골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걸로 봤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고구려인들은 몽골인과 매우 혈연관계가 높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국의 이 국가들도 전부 다 황제들이 모쿠리라 불렀어요. 따라서 유영국도 아마도 고구려와 혈족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친인척지간. 고대사는 왕조사관입니다. 민족사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과 고구려의 그 지배계층이 같다고 해서 유연민족이 곧 한민족이라고까지 확대해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기만민족은 다민족 국가니까. 하지만 최소한 소급적으로 잡아도 지배계급만큼은 둘은 친인척 관계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한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다고 이제 조금 인용을 할 텐데요. 이 파밀리에 살았던 색족들이 황부인, 백부인, 적부인, 남부인 이런 식으로 색깔로 인종을 구별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카자흐스탄에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파밀리에 살았던 사크족, 이 사크족이 스키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하기에는 색족도 스키타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족은 적색, 승려는 흰색, 목동은 청색, 농민은 황색 해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백부인, 적부인, 황부인, 남부인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기라 부르고 우리는 색이라 부르고.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것은 바로 파미르에서부터 우리가 살던 지배계급들이 흰색 옷을 입는 제사장 계급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다른 별칭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비교하면 우리는 색족이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는 삭족, 우리는 단군 혹은 단골레라고 하고 카자흐스탄은 탱글리, 그 다음에 국가 명칭은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주잔 또는 주스라고 하고 3국가 시스템으로 나가죠. 마한찌난 변한. 그리고 지금도 카자흐스탄은 오르타주스, 쿠스주스, 울루주스 해서 3주스 시스템으로 나가고 이 3주스의 공통 연방국의 수도는 아스타나, 고조선의 수도는 아사달. 따라서 그 고조선의 시스템을 지금도 카자흐스탄이 계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카자흐스탄이 전설의 국가였다면 어떻게 카자흐스탄이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전설의 국가였다면 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를 바라볼 땐요. 고대 국가는 유목민족의 국가였지 농경민족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목민이 농사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유목민은 밀농사 짓습니다. 쌀농사만 안 짓는 거예요. 쌀농사는 남방기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민족은 초원을 이동하면서 유목생활과 그 농경생활, 반유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동의 규칙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도는 이 순환의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유라시아 초원은요, 고비 사막도 있고, 파미르공 같은 넓은 그 산지도 있고, 그 다음에 만주와 같은 초원도 있고, 각각의 지형이 있어요. 이런 지형에 있는데 어떤 유목민족의 특정 부족을 가장 살기 힘든 고비 사막에 평생 살라고 하면은 반란이 일어나겠죠. 침략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목생활을 할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거주지를 이주하게 만든 거예요. 종교적 명분은 뭡니까? 천선이니까. 하지만 종교적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적인 목적은 뭡니까? 분쟁 방지예요. 분쟁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거를 만들었고, 이거를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천손민족, 천손강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냐. 왜? 그래야 말을 들어 먹으니까.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더운 데서 돼지고기 부패한 거 먹으면 죽으니까 먹으면 안 되죠. 자꾸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먹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죠. 먹으면 지옥 가는 과학적 증거를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죠. 모든 정책엔 방편이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고대의 파미르의 보건사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인구가 팽창하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목민족의 영향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거주지가 이동하면서 서로 간의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천문에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칼 호수와 사얀산을 상징하는 심볼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이거는 이슬람의 상징이 아니에요. 맨 오른쪽 같은 경우 흉노족 겁니다. 기원전 거예요. 저게 왜 있어요? 흉노족이 이슬람 신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원래 유목민족의 상징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카자흐스탄 깃발도 오늘날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라 쪽을 많이 고구려 쪽보다는 제가 신라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이민족인 것도 있고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돼서고, 그리고 우리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라가 만만치 않았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무왕릉 비문에 보면은 투후의 후손이란 말이 나오죠. 그 얘기 뭐니까 김일제의 자손이란 소리고 결국 흉노족이란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족보에 써있지 않지만 비석에 있죠. 저 비석도 잘려갖고 어디 빨래터에 날부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유교를 받아들이고 조선의 사대주의 사상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북방민족과의 끈을 끊기 위해서 치욕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부쉈죠. 역사서적의 파괴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 했지 일본인이 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일본인들 다 가져갔어요. 그것도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문무왕의 비문을 보면 이러한 양식을 가져가는데 이게 독특한 문양입니다. 왜냐? 고구려 백제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 문양은 투르크족, 신라, 유태인, 위구르 제국, 당나라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투르크계 민족이라는 거예요. 얘네들만 같은 계통으로 가요. 즉 신라의 나락연합군은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배신하고 중국에 붙은 게 아니라 자기 민족끼리 끼리끼리 붙은 거예요. 고구려 백제는 몽골 계통이고요. 신라 당나라는 그 가야까지 투르크계 민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왕 호칭이에요. 일단 그래서 그 비문들은요. 이렇게 보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에 광범위하게 분포되는데 우크라이나까지 있습니다. 동쪽 끝으로는 한반도서부터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그 나디라바예프 대통령의 그 글에서 나온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건 생략할게요. 적성 목각분이요. 스키타이 고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실크로드 따라서 동에서는 한반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심지어는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까지 발견됩니다. 네. 뭔가 어떤 고대에 굉장히 거대한 유목민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전설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이미 이렇게 유물로도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당목문화, 카자흐스탄, 일본, 요거는 영국입니다. 아일랜드, 켈트족, 스코틀랜드에도 있어요. 당목문화 있어요. 요 티벳, 한국에 당연히 있죠. 이런 샤머니즘 문화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카자흐스탄 건데 요거 한국, 요거는 로마입니다. 같은 문화들이 되게 많아요. 동복 아실 거예요. 통과할게요. 그리고
이 고구려 게마무사의 복장이 투르크 민족의 무사 복장하고도 똑같아요. 못 가리게까지. 그렇죠? 가야무사,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칸글리 무사 어때요? 똑같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이게 문화 영향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미국이 F-16 기술을 우리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갑옷 기술은요, 무기예요. 남을 침략하기 위한. 저런 무기 기술을 왜 적국에게 알려줍니까? 자기끼리 독점하는 거지. 그렇죠? 저거는 물려주는 문화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갖고 남을 쳐들어갈 때 쓸 신종병기입니다. 좀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배계급이 같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지배계급이 같다고 해서 제가 아까 단일민족적 사관을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배계급이라는 건 무사계급만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친인척 관계를 이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고로 한민족이 유라시아까지 다 가졌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꼭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유라시아의 기마 부족들은 하나의 혈통과 하나의 이익 집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대 고급스러운 이 갑옷 기술을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죠? 상투도 뜹니다. 상투는 한국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해라는 말을 우리 한민족이 민족 명칭으로 쓰는데 이 결해는 고대 몽골어의 까마귀를 상징하는 케레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건 제 가능성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케레이 책에서 나왔어요. 케레이란 명칭은 하카스족의 명칭인 케리에, 까마귀를 뜻하는 케리아에서 나왔다라고 이미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려의 상징이 까마귀일 수밖에 없지요. 고려라는 단어조차도 케레이의 하나의 파생어거든요. 물론 가야, 가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등등 나오죠. 유태인 중에 카라이트 유태인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카라이트 타타르, 타타르 부족이죠. 다 있어요. 그리고 게림, 길림 이런 단어들도 다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게림이었다고 불렸던 것조차도 결국은 그 기원이 바로 케레 또는 까마귀. 결국 그 얘기 뭐예요? 신라의 지배계급은 종교계급이었다는 소리죠. 종교계급은 뭐 입었습니까? 하얀색. 마찬가지로 또 온다는 거예요. 아, 백이민족이라는 개념이 결국 종교 지배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구나 하는 걸 여러 각도에서 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케레이족의 그 상징을 보면요. 이렇게 십자가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옛날 유목민족들은요. 자기 가축들을 초원에서 키울 때 이웃 부족하고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거를 구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에다 인장을 지졌단 말이에요. 그때 케레이족들이 썼던 게 바로 십자가 문양입니다. 왜냐? 우리는 제사장 계급, 즉 샤먼 계급으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메신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십자가 모양을 찍은 거예요. 기독교 문화 이전입니다. 이미 존재했고 그거를 썼던 거예요. 고대 샤먼 케레이 계급들이. 그래서 새를 직접 그릴 수도 있지만 십자가로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심볼리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대 샤머니즘에서 천손이 어떻게 지상으로 내려온가에 대한 그 터키의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강의인데 뭐냐? 고대 지배자는 천자,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늘로부터 인간 여인의 몸을 빌려서 잉태한다고 봤어요. 하늘로부터 인간 여인의 몸을 잉태를 받습니다. 그런데 AD 1년부터 2160년,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거든요. 천문학적으로.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난 모든 영웅들은 처녀수태가 돼야 됩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대.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왜냐?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거는 지구, 태양, 물고기 자리가 일직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뒤에 물고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그 별자리가 도래했다는 것을 추측해서 찾아내요. 그 반대편 별자리가 뭡니까? 바로 처녀 자리입니다. 즉 물고기 자리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탱글이, 즉 지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처녀 수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거 기독교에도 있죠? 있죠? 보십시오. 유라시아의 모든 영웅들, 애비 없는 아들들이 다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누르하치, 야요라보기, 주몽, 누구냐 또 예수, 그 다음에
저기 히람 아비프, 그 다음에 뭐 석가모니 등등. 아버지란 존재가 있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는다거나 역사에서 사라지고 결국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로 갑니다. 이 세상에 애비 없이 태어나는 자식은 없죠? 있지요. 잘못 말했습니다. 애비 없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격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왜? 지금 시대는 처녀수태가 된 자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권리를 지상에 실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라시아 전 지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유라시아 대륙에 존재했고 증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미.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신라 왕관이죠? 이거 누구 왕관인 것 같습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천황가 신토의 원류는 신라와 매우 관계가 깊어요. 물론 가야랑도 관계가 깊고. 자, 그래서 신라 왕관은요, 나무관 혹은 그 사슴관, 술록관으로 묘사를 많이 해요. 그럼 왜 고대 신라의 왕들은 술록관을 썼을까요? 이 의문을 풀어야 됩니다. 사슴을요, 보그드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산 보여드렸을 거예요. 파미르의 어떤 산을 중심으로 돈다고 했던 거, 그 보그드산입니다. 술록산이라는 소리예요. 술록산을 북극성을 해놓고 돌았어요. 이거를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김씨들 소호금천의 자손이라 그러죠. 소호금천의 원래 발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몽골어에 있습니다. 소고알튼이에요. 황금사슴. 소호금천씨라는 말은 황금사슴씨라는 소리예요. 그게 뭐예요? 샤만이라는 소리죠. 신라의 지배계급은 종교적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또 나타나죠. 종교적 지도자니까 마찬가지로 백이민족 또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황감대 쪽에서 나온 황금보검인데요. 중간은 카자흐스탄, 밑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계속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실크로드를 따라서 적성목각본, 황금보검, 뭐 기타 등등 공통된 양식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데 진짜 고대 어떤 연방국가가 존재 안 했을까요? 이젠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선 씨름이죠. 고구려, 수메르, 요 흉노, 카자흐스탄도 있습니다. 요거는 현대 레슬링과 결합돼서 현대화된 씨름이라서 약간 변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걸 보여드릴게요. 전통 카자흐 씨름. 얘들은 산바짝 겁니다. 이거 다 우리 씨름에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걸 카자흐 샤크레스라고 합니다. 물론 타타르 사람들이 있어요. 타타르 사람은 저걸 타타르 샤크레스라 부르고, 우즈벡 사람들은 우즈벡 샤크레스라 부르고 등등등등 불러요. 크레스란 말이 씨름이거든요. 이래서 이 우리랑 똑같이 삿바잡고 씨름을 하는 문화가 투르크민 쪽에는 있어요. 이게 몽골에는 없는데 투르크에는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삼국통일하고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라 투르크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한국의 문화는 오히려 투르크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신라인들의 유전자가요, 스키타인의 유전자와 매우 가까운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달라요. 여기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와 여기에 조선, 고대 신라의 유전자는 달랐어요.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어땠냐면요, 중앙아시아, 위구르나 우즈벡 사람들이랑 닮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스키타인의 얼굴입니다. 고대. 이게 쿠시잔 왕자의 얼굴인데, 이 사람 아세요 혹시? 찰스 브론슨이죠? 찰스 브론슨이 타타르인입니다. 물론 미국인이지만 타타르인이에요. 어때요? 닮았죠? 닮았어요. 고대 신라의 왕족들에는 저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런 얼굴을 신라의 왕이나 지배계급은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백인은 아니고요. 혼혈아예요. 백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아들. 이 사람들이 지배계급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왕실의 벽화를 보면요, 이 고구려 왕리의 벽화와 너무나 똑같아요. 굉장히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고요.
통과할게요. 자, 이제 신라 왕관으로 넘어갈게요. 신라 왕관은 파미르고원과 알타이 산에 가면 이런 암각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샤만 지도자이기도 하고 추장이기도 해요. 희한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죠. 이거 신라 왕관이에요, 왕관. 술록관입니다, 술록관. 술록의 머리를 잘라서 뼈를 머리에 장식했었어요. 옛날 때는 하다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술록 그 뿔을 쓰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옛날서부터 점차 변이가 돼서 오늘날 신라의 술록 왕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라는 건 이렇게 점차 변하는 겁니다. 한 번에 변하는 거 없어요. 술록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인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동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머리에 쓰는 왕관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투르크 돌골 제국도 보면 여기 사슴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비석에 사슴이 그려져 있으면 이거 왕의 비문입니다. 왜냐? 술록관을 쓴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자이기 때문에 왕으로 보거든요. 사슴이 나오죠.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메노라라고 그래서 촛대로 썼습니다. 그 형태를. 이 모양이 우리는 왕관으로 발전을 하는데 유태인들은 촛대로 발전을 했어요. 서쪽으로 갈수록.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듭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왕관, 서쪽으로 갈수록 촛대였다면 중간지대는 어땠을까요? 중간지대는 촛대를 머리에 썼습니다. 문화의 변이성이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성 루시아의 날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하는 전통 행사예요. 태양신 부활 축제. 12월 25일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예수 탄생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네. 원래 샤머니즘 축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뿔을 묘사를 할 때 나무로도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뿔로도 묘사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거 미국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은 하얀 사슴나무에서 이게 뿔을 나뭇가지처럼 묘사합니다. 이 술록간의 뿔을요 나무로 묘사해요. 왜냐, 이게 생명의 나무를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뿔을 나무로도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썼는데요. 자, 요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고대에 그 한단고기에 의하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파미르의 종교 계급들이 백부인들은 하얀 피부에 하얀 머리카락에 높은 코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 계급으로 존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모텔에서 만들어진 전설의 엘프족입니다. 네. 여기도 보십시오. 아이고, 여기 술록 타고 다니는데 아까 지나갔는데 켈트족 전설인데 이 켈트족 전설의 배경은요 파미르 전설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술록 타고 다녔어요. 술록. 우리는 기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술록을 탔던 민족이에요. 원래는 그랬는데 인구가 팽창하면서 더 이상 술록 서식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짬밥이 안 되는 순서대로 밀려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술록이 없으니까 대형으로 탄 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마 민족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원래 술록이에요. 그래서 술록의 뿔을 이렇게 나무로도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왕들도 하얀 술록 앞에서 왕이 됐을 때 선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저 하얀 술록, 하얀 사슴은 샤먼을 뜻합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백록담이 있죠. 하얀 사슴이 있는 연못. 네. 이건 제가 제주도 가서 확인해 봤어요. 거기 하얀 술록이 있었던 전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백록담 이름이 생긴 거예요. 크로아티아 마찬가지죠. 모노노케 히메. 아니야, 이거 한국말로 원령공주죠. 네. 거기에도 보면 신을 술록으로 묘사하죠. 일본 사람들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초기 스키타이 사람들은요 말에다가 머리 장식을 저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원래 술록 탔던 사람들인데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가오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정통성은 말이야 하늘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술록을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록불을 장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후기 스키타이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 다 까먹었으니까. 초창기에 막 북쪽에서 내려왔을 때는 써먹었어요. 여기 모노노케 히메도 나오죠. 일본 사람들이 뭐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북극성 별은요 26,000년 주기에서 변합니다.
북극성별이 지금은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에 있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BC 2400년경에는 이전에는 용자리였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작은 곰자리고.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제부터 신라 왕관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이동을 이해하려면 샤머니즘을 알아야 돼요. 요즘 최순실 씨 때문에 샤머니즘이 많이 박해를 받는데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샤머니즘의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샤머니즘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얘기할 겁니다. 여기 조선재 선생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저는 그 천문의 원리만을 바탕으로 해서. 샤머니즘에서의 신은 북극성 신입니다. 북극성 신앙이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근데 우리가 북쪽이란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침반을 보고 잡는 북쪽은 자북입니다. 하지만 진짜 북쪽은 자북 방향이 아니에요. 자, 지구가 23.5도 기울었죠?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진짜 북쪽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삐뚤어졌잖아요. 여기겠지, 여기. 그렇죠? 그 여기 북이 몇 도일까요? 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북이 90도가 북극 지점이니까 북이 90도 빼기 23.5도 하면 답 나오죠. 네, 바로 북이 66.6도예요. 이게 666이에요. 악마의 숫자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샤머니즘을 알게 되면은 서양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사탄에서 숨겨버렸지만은 사실은 모든 샤머니즘이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모든 종교의 근본이 됩니다. 그건 제가 내년서부터 하나하나 공개해 나갈 거예요. 제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바로 북의 6.6.6도가 술록의 거주지입니다. 술록이 먹는 그 이끼가 이 지역에서 나요. 즉, 왜 신라의 왕이 술록에 관을 썼냐 하면은 나는 북극성의 기운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온 천자라는 것을 묘사하는데 술록이 쓰였단 말이에요. 왜냐? 그 당시에 이 지역에는 술록이 살았고 옛날 사람들은 술록을 따라다니면서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술록의 풀은 왕관으로 쓰였고 북극성, 즉 천자의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경상도 남쪽까지 내려와서도 그 전통이 유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토속신앙에 북극성 신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히 해결되죠? 천문학입니다. 네, 이거를 찾고 제가 쾌제를 불렀어요. 이거였구나.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제가 다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천마도, 저 배경 나무가 있죠? 저 나무가 자작나무입니다. 근데 한반도 산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자작나무가 안 나요. 어디 건 줄 아십니까? 시베리아 산이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겠죠. 아니 어떻게 경상남도 그 남쪽 끝에 무덤에서 시베리아산 자작나무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건 저거를 수고롭게 가져왔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제가 케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샤먼 부족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라는 건 뭡니까?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라는 걸 쓴다고 했죠. 새가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그러한 중간 매개자의 역할로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 나무입니다. 특히 자작나무. 시베리아 북위 66도의 자작나무. 왜냐? 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즉 내가 북극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북극성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은하수를 타고 가야 된다고 봤어요. 은하수. 은하수를 기독교에서는 천국의 계단이라 부르고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황천강이라 부릅니다. 지금은 황천강 넘어간다잖아요. 유대계에서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넘어가면 사후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라고 봤는데 이 은하수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자작나무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하얀 술록, 백이민족, 그러니까 종교 계급이 왜 하얀색 옷을 입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은하수예요. 북극성의 신의 대리자라는 의미로서 흰옷을 입는 겁니다. 염색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흰옷을 숭상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낭만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종교적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썼고 거기에 백마를 그렸죠. 왜냐? 탱그리 신화에만 탱그리는 백마를 타고 하늘을 오르내린다고 했으니까. 즉 시베리아산 백색 자작나무에다가 백마를 그리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북극성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해놓은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는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시베리아산 자작나무였겠죠. 그래야 왕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 테니까.
이게 더 합리적인 해석 아닙니까? 자, 이게 삼국지 위지 동의지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외의 얼굴이에요. 이게 고구려 백제입니다. 둘은 비슷한데 조금 신라의 얼굴이 달라. 잘 보세요. 그 고구려 백제의 얼굴이 누구랑 닮았냐면요, 구빌라이 칸이랑 닮아 있어요. 그렇죠? 고구려 백제는요, 몽골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몽골이랑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모쿨이라는 지명이 몽골이랑 관계가 있다고 했죠? 뭔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신라는 조금 달랐어요. 자, 이제 신라가 좀 나오는데, 신라 사람들 얼굴을 화랑의 하얗게 칠했다고 합니다. 그거 왜 칠했을까요? 예쁘게 보이려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야전에서 전쟁할 때 하얗게 분칠하고 싸우는 건 죽음입니다. 더워서. 위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미적인 감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냐? 아까도 제가 유전자 보여드렸죠? DNA. 신라 왕실의 DNA는요, 스키타인하고 가까워요. 고대 스키타인. 즉 신장 위구르 자치주 사람들 얼굴 하얗습니다. 즉 고대에 한반도 남부로 들어온 지배계급이 위구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토착 세력하고 정략 결혼하면서 혼혈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이 이게 저처럼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지배 계급은 지배 계급의 하얀 얼굴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피지배 계급한테 내가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칠해야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겠죠. 무슨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겁니까? 이미 DNA 답이 나와 있는데. 아이고. 여기 나오나? DNA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배계급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하얀 피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 이들이 종교계급이었기 때문에. 무사계급이었다면 상관없습니다. 종교계급이었다면 그래요. 그랬고, 실질적으로 몽골에서 화랑이라는 단어는요, 몽골어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군사 조직, 특수 조직이라는 소리, 특수부대라는 소리예요. 근데 화랑 특수부대 맞죠? 맞지 않습니까? 몽골에 있어요, 화랑. 여기 써놨어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이 경상도 출신 배우들 제가 많이 해놨는데, 왜냐? 대구민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스키타이의 혈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경상도입니다. 뭐 당연하죠. 뭐 신라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구 쪽에 많은 이유는 왜냐? 신라가 망하고 대구 분지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약간 서구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경상도 출신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2%의 확률로 백인 유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만 파미르 고원에 살았다는 종교 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대머리였다 그래, 남자 여자가.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머리는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스님을 본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지면 다 대머리였다. 대머리는 아니지만 빡빡 깎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불교도는 아닙니다. 불교 이전에 있었던 원시 불교에 해당하는 뱅교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They live on the flute 나와요. 채식주의자였어요. 스님들 채식주의자 맞지요? 물론 뱅교도 그랬어요. 헤로도토스가 파밀에서 보고 온 종교 계급은 빡빡머리에 흰옷을 입은 뱅교 승려 계급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뱅교입니다. 부도지에 보면은 포도 먹고 쫓겨난 이야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사과 먹고 쫓겨나죠.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복숭아 먹고 바위에 깔리는 형벌을 받죠. 우리가 사과를 먹었을 때 선악가락에서 뭐 사악한 기운이 깃들었다는 등, 부도지에서 포도 먹고 나쁜 마음이 들었다는데 여러분 과일 먹으면 나쁜 마음 듭니까? 안 들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런 묘사를 했느냐? 과일은요, 파밀에 살던 종교 지배 계급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혼나야죠. 그렇죠? 솔직히 우리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과일 못 먹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오직 지배계급과 부잣집아들. 지금이야 바나나가 흔하지 옛날에 우리 바나나 못 먹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과일은. 그렇죠. 과일은 지배계급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혼낸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슬람 애들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간다? 마찬가지죠. 너 사과 먹으면 지옥 간다예요. 지옥 안 가요. 지배계급이 먹기 위해서 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파밀이라는 공통분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보십시오. 승려가 서양인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불교를 전파한 쿠마라지만은 엄마가 백인이었지 않습니까? 눈 펄했어요. 보십시오. 종교 계급들은 흰옷을 입습니다. 야쿠티아, 바이카로스 시라, 우리나라 사람들 입죠. 투르크의 제사장들.
왜 흰옷 입어요? 흰옷을 숭상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종교 계급이라서 입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모태가 돼서 나온 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는 왕자 게임입니다. 백발머리에 용을 타고 다니는 여인.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파밀에 살던 종교 계급에 대한 신화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백발마녀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아, 이거 다 배경은 파밀입니다. 백발마녀전 배경 파밀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엘프 전설. 요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직접 파밀에 가서 인터뷰를 따온 겁니다. 거기 그런 전설이 있었는지. 영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기 전설에 하얀 머리에 흰 피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았는지. 산에. のがともでしてみんな하레라스님 도모 굴기를 근데 기로에 오스터 인드득 차가우스테 농스테 진빙스테 신기 치메포 도모 굴기 베스노 차가우스테 제이크밌대, 티- 너가밌대. 너무때 차가우스테 아니, 정프를 또 하면 좋다. 샵사래. 제가 여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갔습니다. 이 마을을. 제가 그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후손들이 사는 데를 갔더니 그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500년 전 러시아 학자 보탄 이후에 당신이 두 번째라고. 제가 아시안 중에 처음입니다. 장소도 알아요. 인터뷰까지 따왔잖아요.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카자흐스탄에서 얘기하는 백부인에 대한 전설입니다. 여기 한글 자막 있어요. Before the Mongol invasion, Kazakhs were blue-eyed and white-haired. But after Mongol invasion, the invaders they mixed with us. They married our women and men, and like their blood made us more black, like more Mongolish. And only now we are turning back to what we were that time ago. So that's why you can meet a lot of green or blue-eyed Kazakhs.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현장 가면 다 나와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실증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증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상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현지를 만나고 인터뷰 따고 책 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실증사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케레이 부족입니다. 케레이 부족은요, 바레인과 매우 관계가 깊은데 이 케레이족 아까 제가 보였던 족보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이 옛날 8, 9세기에는 만주에 살았다고 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파밀에서 온 건 맞지만 8, 9세기에는 그러니까 유라시아의 그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서에 넓게 분포해 살았습니다. 케레이가 꼭 한 반대만 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아시아 사람들 보면 타타르족 하면 뭐 바이카로스에도 살고 카자흐스탄에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막 그래요. 막 흩어져 살아요. 왜냐 유목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케레이족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동북아시아 쪽에 살았나 봐요. 살았는데 924년에 만주에 살 때 요나라의 침략으로 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는 발해가 만주에서 924년에 거란 침입 때문에 925년 멸망한 날이랑 같은 해예요. 같은 장소, 같은 해, 같은 나라한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서 몇 차례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연도가 별로 오차가 안 나요. 누가 봐도 발해 유민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실패하자 11, 12세기에는 몽골촌으로 도망가 있다가 거기서 태무진의 관상을 보고 쟤는 되게 크게 될 놈이다 해서 자기 사유를 삼죠. 그래서 태무진이 징기스칸이 되면서 호라즘 정복을 할 때 지금의 카자흐스탄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살다가 카자흐스탄을 이동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자, 삼국사기 일식기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 한단고기에 5월 치루? 오성치루라고 하죠? 뭐 오성치루죠? 네. 뭐 한단고기 위서다. 좋아요. 그러면 안 볼게요. 삼국사기 정사죠? 자, 정사만 보고 얘기합시다. 삼국사기 일식기록에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요건 제가 신라만 뽑아왔습니다. 신라의 천문관측 기록을 보면은 일식기록이 있는데 일식기록을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BC 54년 5월 9일 이게 혁거세 한 4년 때예요. 1년에 오차가 있지만 이때 이렇게 있었어요. 한 번도 없죠? 그 다음은 어떨까요? 또 한 번도 없어. 또 어떨까요? 역시 없어요. 계속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경상도의 경주가 진짜 신라의 수도 맞아요? 옛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787년 이후는 맞습니다. 그 이전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일식 기록이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죠? 원래 전쟁 이기면 이긴 쪽이 상대방 역사 다 부수고 새로 쓴다는 거. 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천문 기록은 안 바꿨거든요. 왜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별이 떴다 안 떴다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냐? 공통분모는 이쪽에서 겹친다는 거예요. 초기 신라는 양자가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논리가 맞아요. 근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중국 한서에서 베꼈다고 하는 거예요. 한서 또는 후한서에서. 좋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따 치자 이거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서에 있었다면은 한나라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천문 관측 때는요, 수도의 위치입니다. 옛날 때 중요한 전쟁할 때는 항상 옆에 샤먼이 있어서 점을 봤어요. 왕이 쳐들어갈 때 내가 전쟁에 이길까 질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샤먼한테. 그 샤먼은 신탁을 해야 되는데 뭐 합니까?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버킹엄 궁전 옆에 뭐가 있습니까? 크리니치 천문대가 있잖아요. 전 세계 공통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나라 역사책을 베꼈다면요, 중국 한나라는 양자강에 있었던 국가예요. 그건 황하강은 중국이랑 상관없는 땅이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좋아. 그건 한나라는 여기 있었다 쳐. 그럼 천문관측기록 여기 왜 있죠? 천문관측기록은 수도랑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중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지역에서 천문관측 기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여기 독자적으로 천문 관측을 할 수 있는 문명국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신라는 대륙에 있었다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요거는 바로 천문 관측 프로그램입니다. 7,000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검증해 보십시오. 하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은 붓을 거짓말을 해도. 이게 뭐냐면 일식이 일어났을 때의 지구의 모습을 러시아 인공위성이 찍은 거예요. 여기가 까맣고 여기 환하죠? 여기서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식 기록은요, 아무 데서나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주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그게 이게 뭐예요? 신라에는 경주에 없었다 해요, 초창기에는.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천문학 기록인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787년 이후부터는 한반도에서 나타나요. 뭔지 몰라도 신라의 수도는 780년 이후에는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 중국 묘족의 그 고대 문자가 발견된 것에 대한 동아TV의 방송입니다. 묘족 글자. 일단 통과할게요. 2009년도에 양자강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는데 그때 그 호남성의 묘족 마을에서 고대 문자가 무대기로 발견됐어요. 비석이. 이거 왜 발견되느냐? 모택통의 문화혁명 때 모택통이가 역사를 파기하기 위해서 다 불태울 때 묘족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비문을 숨긴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가 다 까먹고 있다가 홍수가 나와서 이게 들쳐 나왔어요. 그래서 알려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중국에 있는 그 글자 묘사한 거예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평양에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북한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이걸 제가 몽골에 있을 때 불법이지만 몰래 북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거 알아보여 줄 수 있냐? 있어요.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이 책이 있고 탁본이 존재합니다. 언제고 제가 북한 가면 저거 꼭 복사해보고 싶어요. 제가 복사하려고 엄청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돈을 주면 되냐 했는데 안 되더라고. 누가 빽 있는 사람 좀 복사 좀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진짜. 묘족 문자랑 왜 평양에서 나온 문자가 같을 수가 있지? 뭔가 같은 문자를 썼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강릉 축제 갖고 막 싸웠던 적이 있어요. 강릉 단오제는 중국 건데 한국 놈들이 뺏어갔다 막 그러고. 그래서 그때 중국 거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왔던 양만원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논문인데 이 노란색이 뭐냐? 양만원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릉 단오제를 조사할 겸 기타 한국의 다른 풍습이 어떤 게 중국 거를 베껴갔나 하고 조사를 하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 한국의 지명이 초나라 지명하고 똑같네?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지명만 똑같은 게 아니라 배열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걸 써놓은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어쨌든 지명까지 베껴갔다라고 주장했어요. 반대지요. 왠 줄 아십니까? 단오제는요, 묘족의 전통 축제입니다. 단오제는 한족의 축제가 아니에요. 아니 여태까지 묘족 나쁜 놈이라고 차별할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묘족의 글자가 왜 한국의 글자가 같죠? 신라의 천문대가 왜 묘족의 거주지였던 양장에 있다가 한반도에서 나타나죠? 우리는 묘족의 후예 아닐까요? 묘족과 우리 한 형제가 아닐까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타난 거예요 이미. 치우는 묘족들도 모시고 우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동방불패 옛날 세대는 아실 겁니다. 요즘 세대는 이거를 알죠. 지금도 저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뭐 루 어쩌저쩌고 하는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옛날 세대시군요. 차오루예요? 아, 네네. 묘족 출신이에요. 묘족 출신이에요. 물론 모르겠죠. 그게 연결됐다는 건. 바로 양자강 유역에서도 오나라, 월나라, 기타 등등 왕들의 명칭들이 투르크 언어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인이 아니에요. 투르크인들이에요. 자, 신라랑 당나라가 왜 연합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동족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신라의 천문대가 왜 이동했을까를 봐야 돼요. 보시면은 이 시기가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뭐 5호 16국, 삼국시대, 뭐 한강유역 쟁패, 뭐 삼국통일 이후에도 이정기해난, 송첸칸부의 장안습교, 뭐 기타 등등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어요. 이 전란을 피해서 신라 왕실이 한반도로 이동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 신라 천문관 쪽에 삼국통일 때도 중원 땅에 있었다니까요. 있었지만 이 이후부터 나타나요. 결국 전란을 피해 이동해 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고구려. 고구려 천문대는 여기서 나타나요. 무쿠리 얘기했죠? 고구려 최초 수도 이름 홀승골, 몽골의 홉스골이 있습니다. 주몽이란 이름, 몽골의 촐몬으로 있어요. 동명왕, 투맨한, 대무신왕, 태무진 한 있죠. 을지문덕, 올지모돈, 몽골 이름 다 있어요. 온달, 보리아트 이름입니다. 역시 고구려는 몽골이랑 관계가 있죠. 역시. 이거 투르크 이름은 아니에요. 투르크 이름 안 나타나요. 결국 신라는 투르크, 고구려 백제는 몽골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느냐? 이게 북극성을 중심한 별의 순환인데요. 동아시아에 결합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6, 7, 8세기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양 국가, 즉 몽골 계통의 민족과 투르크 계통 민족이 패권을 다투는 거의 500년간의 혼란기가 있었어요. 이 대혼란기에 실질적으로 카자흐스탄의 많은 민족들도 카자흐 역사책을 보면 이때 카자흐스탄으로 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한민족들도 한반도로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역사들 다 요 시기예요. 일본 서기수가고 일본이랑 고대 일본 국가 형성된 시기가 다 4, 5, 6세기 이때죠? 아마 이때 다 넘어갔을 거예요. 일본으로도. 이때. 왜 그랬느냐? 통일신라 시대, 즉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떤 거를 알고 있냐면요. 이 시대는요. 바로 풍수지리, 도참사상, 미륵사상이 이때 나왔을 때예요. 이때 시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당시는 엄청난 전란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중들이나 그다음 일부 지식인들은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천자의 기운이 쇠했기 때문에 중원에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다 생각하고 강 건너 해동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전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 북극성이 지금은 여기잖아요. 중국 산동반도에 가면은 현종이 세운 입간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가 해동의 끝이니 더 이상 바다를 건너지 마라 라고 써놨어요. 왜 그랬느냐? 이 혼란기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특히 안사인한 때 많은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미륵사상에 나오는 미륵의 땅이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라고 써놓은 거예요. 너무 떠나니까. 왜 떠났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 고인돌이라던가 비파형 청동검이 발견되는 위치와 매우 관계가 깊어요. 아마 이건 우리가 얘기할 때 고조선 영토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아시아의 자미현, 태미현, 천시현, 북극성의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루어졌고 왕은 이 지역에서 북극성의 이동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왕이 그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신라의 기록을 보면 신라의 왕들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고구려도 움직이고. 그건 아마, 근데 물론 그건 초기입니다. 우리가 기만 민족이었을 때. 나중에 농경 민족화되면서 고착화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바로 왕은 북극성으로부터 기운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북극성의 기운을 받으면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 별자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통치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통과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고대사는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현실로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잘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역사를 강의하면서 다민족 국가였다, 공동체였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제야사학적 사고방식, 제가 지금 갖고 온 정보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고조선은 사실 만주뿐만 아니라 러시아 땅까지 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유목민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유목민은 연방국가였기 때문에. 예, 그건 농경민족적 사고방식입니다. 농경민족. 샤머니즘에서의 천재라는 것은 천통을 타고 낸다고 했어요.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그 합궁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합궁일. 좋은 날짜를 받아서 아빠 엄마가 섹스를 해서 임신을 하면은 태어났는데 각각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인간의 성격과 직업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 중에 왕이 태어나는 해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군중들이 그때는 이제 무당이 구술합니다. 구술하면은 전체적으로 집단 행사가 끝나고 나면 꼭 섹스를 했어요. 왜냐? 좋은 날이니까.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들을 샤먼들이 모아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난 놈을 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은 혈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천통을 따라갔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물질사회가 발전하면서 왕들이 자기의 부를 대대손손 누리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샤머니즘을 박살내고 불교나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왕의 혈통에 따라 그것이 계승되도록 만든 겁니다. 샤머니즘 세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라시아에서 발견한 이 고대사의 진실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제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해석할까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의 역사는요, 실크로드, 즉 무역항로의 역사라고 봐도 됩니다. 무역항로가 어디로 뚫리는 따라서 강대국이 생기고 망하는 흥망성쇠가 거듭됐어요. 우리가 고대에 잘 나갔던 이유는 실크로드가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는 대서양 무역이 발전하면서 안 나오나? 안 나는 거야. 대서양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이 발전한 것이고, 태평양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부연안, 일본, 한국, 베트남, 타이완, 중국 동부해안 등이 공업도시가 되면서 태평양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자국가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다시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속철도가 개발되면서 실크로드가 열릴 텐데, 실크로드가 열린다면 다시 실크로드 철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흥 강국이 건설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죠. 인류 만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선에 들어와 있는 나라고, 이러한 역사적 진실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렇죠? 우린 고대 실크로드에 이런 국가가 있었고 그 멤버였고, 지금 우린 다시 그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민족이 다 으뜸이고 우리만 잘났다고 얘기하면은 몽골이 우리랑 협조할까요? 카자흐스탄이 우리랑 협조할까요? 그럼 우리 왕따 나가는 겁니다. 고대사의 어떤 진실을 해석하는 그 가치는 현재의 이익을 대변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고대사를 해석해야 될까?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고대 유목민족이 가졌던 그런 연방국가 시스템, 우리는 한 형제였고 다민족 공동체로서 스스로 함께 공유했다는 이 시스템을 부활시킬 때 비로소 실크로드가 열리는 거지, 우리 잘났다고 하는 순간 다 깨지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 실패를 했던 것이고, 지금 중국이 하고자 하는 위대한 중국의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두 국가의 실패 사례를 봤으니 우리는 빨리 약삭 빠르게 유목민족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달리해서 모든 민족을 포용하고 나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만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고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역사가 돈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역사는 단순한 학자들의 강단사학이냐 제야냐 식민이냐 이런 거에 문제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예요. 이래야 젊은 애들이 공부할 거 아닙니까? 영어 공부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전 천박하다 보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 싶으면 유라시아에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직업을 얻고 싶다면 이제부터 고대사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왜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유라시아에서는 유라시아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있어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헝가리, 기타 등등의 나라가 그거 왜 만듭니까? 우리가 한 형제라고?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 뒷배경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자원 내기와 경제 교류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친인척이니까 다른 민족보다 좀 더 가까이 지내면서 좀 더 원활한 비즈니스를 하자. 이 목적 때문에 공동 역사 교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기 참여해야죠. 네? 국내에서 한사군이 어디에 있는데 이거 왜 싸운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됩니까? 왜 돈도 안 되는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네? 보십시오. 카자흐스탄이 올해 만든 카자흐스탄 단군 동전입니다. 쪽팔린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의 인구 비율은 0.01%입니다. 이 0.01%를 위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동전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단군전이라고 한글까지 써 있어요. 왜 했어요? 역사의식이 있다니까요. 독재국가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접근하면은 일사천리로 일이 뚫리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여태까지 우리는 고대사 문제를 식민사학이냐 민족주의냐로 갔습니다. 이제 미래의 해답은 식민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식민사학적 역사관점도 아니고 민족사학도 아닌 겁니다. 범알타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카레야. 네. 6세기경에 동쪽으로는 한국사부터 서쪽 흑해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이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제가 왜 자꾸 한당고개를 되도록 배제하고 이야기하려 하느냐? 그거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잘났다고 얘기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 봐야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비에트 초기 그러니까 그 1910년 20년 이게 볼셰비키 혁명이라던 그 공산주의 시절에 초창기 시절에 많은 카자흐라든가 중앙아시아 역사학자들이 고대 유라시아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물들이에요. 그게 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소비에트 통치 시절에 다 죽었습니다. 암살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고대사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말살하는 게 그 당시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죽었지만은 91년도에 카자흐스탄이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역사 되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카자흐 민족의 발원지에 대한 동영상이에요. 알타이 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바이칼 호수 혹은 알타이 산 다 그 근처입니다. 거기로부터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거대한 대제국을 이뤘다는 이야기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죠. 근데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이미 벌써 러시아 보셨죠? 카자흐스탄도 보셨죠? 그리고 불이된 그 각종 고문서라든가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유라시아에 거대한 어떤 국가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러시아에서는 벨라카야 타타리아라고 해서 대타타르 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영국에서는 뭐 그레이트 타타리아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벨라카야가 그레이트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 책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국에 그리고 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당고기도 참조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은 저는 한당고기를 무슨 대단한 그 성경이라던가 어떤 그 기준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여러 연구 책 중에 하나의 참고 문헌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이 한당고기에도 비슷한 기록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러시아라든가 영국, 프랑스에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케레이라는 족보책입니다.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 케레이 부족이요 우리 한민족하고 매우 혈연 관계가 깊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발해 유민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내용은 이 책 안에 있는데 제가 PPT에서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당고기라는 이런 책들을 위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책은
보다시피 그 나라 대통령이 인정한 국가교과서입니다. 국정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개개인이 카자흐스탄을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상상으로 썼다든가 이런 소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부리아트에서 찍은 거예요. Когда древние люди шли с Африки через Сибирь на восток, они прошли по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Байкала, ушли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на Японию и так далее. И вот на генном уровне, кровь ближе всех, бурятская кровь к корейским, потом японским, потом монгольским, ну и так далее.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바이카로스를 갔다 왔을 때 거기 사얀산에 갔을 때 거기 계셨던 부리아트 현지인 그 생물학과 의사분이셨는데 그분하고 만났을 때 대화했던 내용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녹음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이카로스에 가면. 그래서 한국인과 부리아트, 몽골, 일본 이런 우리 민족들은 원래 하나의 뿌리였는데 갈라져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연 상상력으로 썼을까라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 너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이 동영상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2년 전에 있었던 카자흐 한국 건국 550주년 때 행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그 나라 대통령인 나제르바예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유라시아 고대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왼쪽에다가 번역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카레아단 한국에서부터라는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저희 역사에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강의에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주제로 잡은 건요, 제목을 당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의 비교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미 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 한민족의 역사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고대 그 민족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예전에는 막연하게 우리가 그걸 느꼈었는데 제가 중앙아시아를 가보니까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슬라이드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아에 보면요, 그 각 러시아라던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기타 등등 여러 지역을 가면요, 저 지역에 어떤 고대의 거대한 어떤 유목민의 국가가 있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그 러시아의 그 동영상 뉴스입니다. 삐에르비 카날이라고 해서 뭐냐면 일본 채널 국영방송인데 거기서 그 푸틴이 그 한 도서관을 갔을 때 동영상입니다. Сели на Старой площади, Путин пришел с подарками, редкими старинными книгами. И как глава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РГО в конц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речи, глядя в глаза собравшим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крупного бизнеса, посе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м отделением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тоже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получить крышу над головой. 자, 뭐냐면은 그 러시아에서 발견 그러니까 즉 몽골 계통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단고기. 이 한단고기는요, 그 물론 개연수라는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그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는 일본인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가지마 노보루. 자, 갖고 왔습니다. 가지마 노보루 한단고기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지금 저 읽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가지마 노보루 책을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거를 해가지고 평가절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 틀리지 않은데 다만 이 고대사 부분은 감정적인 한일 간의 앙금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 알고 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요, 일본에서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네, 왜냐? 일본에게 불리한 역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편협적인 한일 관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요, 안 보여요. 역사는 편식하지 말고 다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갖고 왔는데 일본판 한단고기입니다. 다케우치 분께.
일본 신토의 기원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여기서도 저렇게 고대 일본 천황가가 중앙아시아에서 왔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치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 천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기분 나빠서 아 가짜야 하고 싶죠? 그러면 한웅의 단군 12항공 역사도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제가 결론 부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본 천황은 백제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야 고구려 다 섞였어요. 당연히 그 후손이 그렇게 얘기한 데는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한일 관계의 악감정 때문에 싸우는 것뿐이에요.